프랑스에서 한국 빵이라고요? 빵에 엄청난 자부심을 갖고 있던 프랑스인들. 한국에 이것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파리 중심가에는 한국식 빵집 앞에 길게 줄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평생 프랑스 빵이 최고라 믿었지만 새로운 문화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금 그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한국 음식이요? 차라리 게사료를 먹겠어요. 클라라 라포르트는 그런 말을 수도 없이 들어왔다. 파리 한복판 몽마르트 언덕 아래. 그녀가 운영하는 3대째 베이커리 라벨라는 프랑스 제과의 자존심 그 자체였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파리 중심가의 한국식 빵집 앞에 긴 줄이 생기고 있다는 것이다. 프랑스 빵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자존심 상하지만 맛있어.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며 한국식 디저트에 무릎 꿇고 있었다. 클라라는 혼란스러웠다. 아침 4시에 어김없이 불을 켜고 반죽을 시작하는 손길은 20년이 넘었다. 구워지는 크루아상에서 퍼지는 고소한 버터 향은 그녀에게 삶의 향기 그 자체였다. 그러나 이제 그 향기에도 불안이 섞이기 시작했다. 길 건너편에는 대형 체인 베이커리가 화려한 외관과 디저트들로 관광객을 모으고 있었다. 매출은 떨어지고 2년 전 심장마비로 남편 마르셀을 잃은 후 가게는 더욱 힘들어졌다. 클라라, 이 차트를 보세요. 이대로라면 6개월 내에 문을 닫아야 합니다. 회계사 자크는 차가운 눈으로 붉은색 그래프를 보여줬다. 그래프는 절망적으로 아래로 향하고 있었다. 어떤 은행이 3개월 연속 이자도 못 낸 가게에 대출을 해주겠어요? 자크는 고개를 저으며 가게를 떠났고 클라라는 창문 밖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가게를 지나치고 다른 베이커리로 향하는 관광객들의 뒷모습이 아프게 느껴졌다. 할아버지가 직접 깎아 만든 나무 선반, 오래된 오븐, 빛바랜 가족 사진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것 같았다. 클라라, 오늘도 바게트 2개랑 에클레어 하나 부탁해. 정확히 아침 8시 15분 단골 손님 루카스가 들어왔다. 근처 카페의 주인이자 20년 넘게 라벨라의 빵으로 아침을 시작한 인물이다. 요즘 얼굴이 좀 어두워 보이네. 괜찮아? 괜찮아요, 그냥. 장사가 좀 안 좋아서요. 다 알아. 저 대형 체인들 때문에 우리 같은 작은 가게들은 다 죽어가고 있지. 하지만 클라라, 넌 파리에서 가장 맛있는 빵을 만들어. 그건 누구도 흉내낼 수 없어. 그의 위로에도 클라라는 속으로 절망을 느꼈다. 맛있는 빵만으로는 이제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무언가 새로운 무기, 사람들의 발길을 다시 끌어올 특별함이 필요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체통에서 꺼낸 한 통의 편지가 그녀의 인생을 바꾸게 된다. 발신지는 서울, 대한민국. 보내는 이는 그녀의 사촌 줄리앙. 오랜만이야, 클라라. 혜인과 나는 네가 파리에서 가게를 지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 마르셀의 소식은 늦게 들어서 미안해. 다음 달에 혜인 가족이 주최하는 한국 전통 디저트 행사가 있어. 8일 동안 서울에 와서 함께하면 어때? 항공권은 우리가 준비할게. 클라라는 와인을 따르며 창 밖에 에펠탑을 바라봤다. 서울이라니. 그곳에 가면 뭔가 달라질까? 작은 목소리가 속삭였다. 도망치고 싶어. 그리고 그날 밤 전화벨이 울렸다. 줄리앙이었다. 편지 받았어? 올 수 있겠어? 정말 고맙지만 가게를 비울 수는 없어. 그래서 더 와야 해. 넌 마르셀이 떠난 이후로 한 번도 쉬지 않았잖아. 줄리앙은 덧붙였다. 혜인이 전통 간식 페스티벌을 준비 중이야. 내게도 좋은 영감이 될 거야. 프랑스와 전혀 다른 세상을 경험하면 의외로 해답이 나올지도 몰라. 그날 밤 클라라는 결심했다. 파리에서 벗어나 보자. 그리고 그렇게 그녀는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여정을 준비하기 시작한다. 비행기는 긴 여정을 마치고 인천공항에 착륙했다. 클라라 라포르트는 낯선 공항에서 자신을 향해 손을 흔드는 두 사람을 발견했다. 사촌 줄리앙과 그의 아내 혜인이었다. 클라라, 여기야. 줄리앙의 반가운 외침에 그녀는 잠시 눈물이 날 뻔했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함이었다. 서울의 풍경은 파리와 전혀 달랐다. 회색 석조 건물 대신 높은 유리 빌딩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고 거리 곳곳엔 LED 간판들이 눈을 휘둥그레지게 만들었다. 클라라, 오늘은 쉬자. 시차 적응도 필요할 테니까. 줄리앙이 말했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바로 거리로 나가고 싶어. 뭐라도 봐야겠어. 줄리앙과 혜인은 클라라를 데리고 명동으로 향했다. 명동의 거리는 거대한 에너지로 가득했다. 거리 양옆엔 화려한 간판들, 관광객들의 웅성거림, 그리고 무엇보다도 길거리 음식의 냄새가 클라라의 코끝을 사로잡았다.
저건 뭐야? 클라라는 사람들로 줄이 늘어선 가판대를 가리켰다. 가판대에선 중년의 아주머니가 기름 위에서 뭔가를 지글지글 굽고 있었다. 호떡이야. 겨울 간식이지. 바삭하고 달콤한 빵이야. 혜인이 미소 지으며 설명했다. 클라라는 호떡 하나를 받아들고 조심스럽게 한 입을 베어 물었다. 바삭한 겉면을 뚫고 입안 가득 퍼지는 따뜻하고 달콤한 견과류와 흑설탕의 향. 눈이 커졌다. 이건 대체 뭐지? 겉은 크루아상처럼 바삭한데 속은 완전히 새로운 세계야. 줄리앙이 웃으며 말했다. 그게 바로 한국식 호떡이야. 크루아상과는 만드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 그들은 조금 더 걷다가 또 다른 줄을 발견했다. 가게 앞엔 금속 틀을 사용하는 아주머니가 있었고 물고기 모양의 틀에 반죽을 부어넣고 뚜껑을 닫아 굽고 있었다. 이건 붕어빵이야. 혜인이 설명했다. 붕어 모양의 빵인데 안에 단팥이 들어있어. 겨울에 특히 인기 많지. 클라라는 붕어빵을 한 입 베어 물고는 멈췄다. 입안 가득 부드러운 빵과 달콤한 팥이 녹아들었다. 이건 말도 안 돼. 프랑스 디저트에서도 느껴보지 못한 조화야. 이렇게 길거리에서 파는 게 맞아? 혜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한국에선 길거리 음식 문화가 발달했어. 특히 겨울엔 따뜻한 간식들이 사람들 마음을 녹여주지. 클라라는 길을 걸으며 또 다른 가판대들 떡볶이, 순대, 어묵을 지나쳤다. 거리의 매캐한 냄새, 손님들의 웃음소리, 지글거리는 철판 소리. 그녀의 머릿속에 갑자기 스쳤다. 만약 파리에서 내가 이런 음식을 판다면? 그건 황당한 상상이었다. 파리의 정통 제과점에서 호떡과 붕어빵이라니. 그러나 동시에 이상하게도 가슴이 두근거렸다. 줄리앙이 물었다. 클라라, 괜찮아? 뭔가 생각에 잠긴 얼굴이네. 그냥 이 모든 게 너무 새롭고 신기해. 여긴 파리와 완전히 달라.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온 클라라는 침대에 누워도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입안에 남아있는 호떡의 단맛, 붕어빵의 부드러움, 그리고 그 음식들 속에 녹아있는 온기와 정성이 자꾸 떠올랐다. 호떡, 붕어빵 그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야. 그건 사람을 끌어들이는 무언가야. 그리고 그때 그녀의 머릿속에 아주 작은 불꽃이 피어올랐다. 다음날 아침 클라라는 호텔 창 밖으로 비치는 서울의 햇살을 바라보며 결심했다. 나는 오늘 뭔가 진짜를 보고 싶어. 줄리앙과 혜인은 그녀를 데리고 전통이 살아 숨쉬는 곳 광장시장으로 향했다. 서울의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그곳은 단순한 시장이 아닌 살아있는 박물관 같았다. 끝없이 이어진 음식 가판대, 어지러운 소리, 강한 냄새, 사람들의 열기. 클라라는 그런 혼돈 속에서 묘한 안정감을 느꼈다. 여기선 뭐든 다 맛볼 수 있어. 혜인이 말했다. 하지만 오늘은 특별한 곳으로 안내할게. 줄리앙과 혜인을 따라 좁은 골목길을 지난 클라라는 작고 오래된 간판 하나를 발견했다. 금모당. 1955년부터. 문을 열고 들어서자 안에는 한눈에 봐도 비범한 기운을 지닌 노인이 반죽을 만지고 있었다. 할아버지, 이분이에요. 프랑스에서 온 파티시에예요. 제 사촌이에요. 혜인이 소개하자 노인은 손을 멈추고 클라라를 바라봤다. 프랑스에서 왔다고? 그럼 너도 반죽의 사람인가 보구나. 그의 이름은 정만수옹. 수십 년간 전통 한과를 만들며 수제 과자 하나로 살아온 한국 전통 과자의 마지막 장인이었다. 그날 오후 클라라는 정옹으로부터 호떡과 붕어빵의 진짜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호떡은 원래 중국에서 온 걸 우리 입맛에 맞게 고친 거야. 붕어빵은 일본 영향을 받았지만 지금은 완전히 한국 음식이 됐지. 클라라는 놀랐다. 그렇게 한국적인 음식도 사실은 다양한 문화를 거쳐 만들어졌다는 점이 인상 깊었다. 프랑스 디저트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바게트나 크루아상도 이탈리아와 중동에서 영향을 받은 게 많아요. 정홍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문화는 돌고 돌지. 중요한 건 그걸 어떻게 우리 것으로 만들었느냐야. 그는 클라라에게 반죽을 건넸다. 이게 호떡 반죽이야. 한번 만져봐. 클라라는 손끝으로 반죽을 눌러보았다. 프랑스 빵 반죽보다 훨씬 부드럽고 탱탱한 감촉이었다. 같은 재료인데도 전혀 다른 느낌이었다. 밀가루, 설탕, 이스트, 소금. 다 비슷한 재료야. 하지만 그 비율과 다루는 손이 달라. 정홍은 직접 시연해 보였다. 반죽을 펴고 설탕과 견과류를 넣고 다시 반죽을 덮은 뒤 팬에 구워냈다. 기름이 지글지글 튀며 퍼지는 달콤한 향기가 공기를 가득 채웠다. 단순하지만 정교해요. 클라라는 감탄했다. 이어진 붕어빵 만들기 시연.
금속 틀에 반죽을 부은 후 파당금을 넣고 다시 뚜껑을 덮는다. 손놀림은 마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정교하고 유연했다. 실은 원래 겨울에만 먹던 거야. 따뜻하니까. 혜인이 설명했다. 근데 요즘엔 사계절 내내 인기야. 어른들도 아이들도 다 좋아하거든. 클라라는 전날 명동에서 맛본 것보다 훨씬 풍부한 맛에 눈을 떴다. 비결이 뭐죠? 정홍은 단 한마디로 답했다. 시간과 정성이야. 반죽은 숙성시켜야 하고 속재료는 마음을 담아야 해. 빨리 만들면 맛이 없어. 그 말은 클라라의 가슴을 찔렀다. 시간과 정성, 그건 그녀가 할아버지에게 배운 제과의 철학과 똑같았다. 파리에서 구운 크루아상 하나에 들어가는 버터 접기 수십 번. 그건 미학이자 인내였다. 그리고 지금 그녀는 서울 한복판에서 전혀 다른 재료로도 같은 정수를 느끼고 있었다. 그날 저녁 클라라는 줄리안과 혜인과 함께 돌아오는 길에도 말이 없었다. 손엔 남은 호떡 하나를 쥐고 있었다. 이건 단순한 길거리 음식이 아니야. 이건 문화야. 역사야. 그리고 사람의 마음이야. 그녀의 눈앞에 떠올랐다. 파리의 베이커리 한쪽에 작게라도 이런 따뜻한 음식을 놓으면 어떨까? 그것은 정통과는 거리가 먼 발상이었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지도 몰랐다. 그녀는 느꼈다. 이제 내 안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했어. 2주간의 서울 여정이 끝나갈 무렵 클라라는 무언가에 홀린 듯 메모와 레시피 노트를 빽빽히 적어 내려갔다. 그녀는 그 안에 새로운 가능성, 희망의 반죽을 담고 있었다. 르라벨라 한쪽에 한국식 디저트 코너를 만들겠어. 비행기 안에서 클라라는 노트북을 펴고 계획을 구체화했다. 그러나 파리에 도착하자마자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냉혹한 현실이었다. 가게 안엔 쌓여있는 미납 청구서, 더미와 한숨 쉬는 마농수석 제빵사의 얼굴이 있었다. 클라라, 괜찮은 거예요? 당신 없는 동안 매출이 더 줄었어요.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시작해야 해. 변하지 않으면 우린 정말 가게를 닫게 될지도 몰라. 클라라는 재료 수급부터 문제에 부딪혔다. 파리에서는 팥 앙금도 적당한 향신료도 쉽게 구할 수 없었다. 다행히 13구 아시아 마켓에서 기본 재료는 조달할 수 있었지만 붕어빵 틀과 호떡 그리들은 한국에서 직접 주문해야 했다. 기다리는 동안 그녀는 실험에 돌입했다. 한국 레시피를 그대로 가져오는 것만으론 부족해. 프랑스인의 입맛에 맞는 융합이 필요해. 프랑스산 밀가루, 프랑스식 발효기술, 유럽 버터의 풍미를 곁들이며 그녀는 여러 가지 조합을 시도했다. 팥소엔 바닐라빈을 넣어 깊은 향을 더했고 붕어빵 반죽엔 버터 향을 녹였다. 이게 뭐예요? 단골 손님 마담 베로니크가 주방 문틈으로 물었다. 새로운 시도예요. 한국 길거리 디저트를 프랑스 스타일로 재해석 중이에요. 마담은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말없이 돌아갔다. 클라라는 입술을 깨물었다. 괜찮아, 아직은 시작일 뿐이야. 며칠 뒤 한국에서 주문한 장비들이 도착했다. 클라라는 마논과 함께 본격적인 조리에 들어갔다. 그러나 첫 시도는 참담한 실패였다. 호떡 반죽은 팬에 들러붙었고 앙금은 너무 달아 뒷맛이 물렸다. 붕어빵 틀은 열 조절이 어려워 반죽이 타버렸다. 이건 내가 서울에서 맛본 게 아니야. 실망한 클라라가 고개를 떨구자 마농이 조심스레 말했다. 그래도 다시 해봐요. 가능성은 있어요. 하루 종일 실험한 끝에 드디어 먹을 만한 결과물이 나왔다. 클라라는 마농에게 조심스레 호떡을 내밀었다. 한 입 먹은 마농이 눈을 동그랗게 떴다. 우와, 이거 정말 맛있어요. 달콤하고 바삭하고 어딘가 익숙하면서도 새로워요. 클라라는 미소 지었다. 이제 첫 발을 디뎠어. 그녀는 가게 앞 칠판에 조심스레 글을 썼다. 내일의 특별 메뉴 한국의 달콤한 맛. 호떡 앤드 붕어빵. 그리고 다음날 아침 클라라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가게 문을 열었다. 긴장감이 감도는 조용한 새벽. 첫 손님은 단골 루카스였다. 클라라, 오늘은 뭐가 특별한가요? 칠판 보니까 생전 처음 보는 단어들이 있던데. 새로운 시도예요. 한국식 디저트 호떡이에요.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루카스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호떡을 집어들었다. 한 입 그리고 침묵. 그러다 불쑥 말했다. 이거 대박인데? 겉은 바삭한데 안은 이렇게 부드럽고 달콤하다니. 도대체 안에 든 이 견과류 필링은 뭐죠? 흑설탕과 잣, 호두, 계피 그리고 마음이에요. 클라라가 웃으며 대답했다. 루카스는 호떡 5개를 더 사며 말했다. 내 카페 손님들한테도 먹여보고 싶어요. 이건 특별해요.
그의 말처럼 오전 내내 손님들의 호기심은 놀라움과 감탄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의심하던 단골들조차 한 입 베어 물고는 환하게 웃었다. 생선 모양 빵? 애들 거 아냐? 하던 손님은 이건 완전히 예술이야. 하며 붕어빵 4개를 사갔다. 점심시간이 되자 작은 줄이 생겼고 루카스의 카페 손님들이 입소문을 듣고 찾아오기 시작했다. 어떤 이들은 사진을 찍어 SNS에 올렸고 어떤 이들은 다른 데서 이거 못 먹나요? 라며 묻기까지 했다. 오후 5시. 모든 호떡과 붕어빵이 완판됐다. 클라라는 계산기를 두드리다 깜짝 놀랐다. 오늘 하루 매출이 지난 한 달 중 최고치였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줄리앙에게 이메일을 썼다. 서울에서의 배움이 파리에서 꽃피고 있어. 그리고 혜인에게는 간단하지만 진심 어린 메시지를 보냈다. 정말 고마워요. 이건 시작이에요. 그날 밤 에펠탑 불빛 아래서 클라라는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 한국식 크로플에 도전해볼까? 르라벨라 베이커리 앞에 매일 아침 줄이 생기기 시작했다. 파리 시민들이 호기심과 설렘으로 클라라의 붕어빵과 호떡을 찾아오기 시작한 것이다. 어느새 SNS에는 해시태그 파리호떡, 해시태그 붕어빵 혁명 같은 해시태그가 퍼졌고 푸드 블로거들이 취재를 오기 시작했다. 클라라는 주말에 한국식 크로플을 신메뉴로 출시했다. 크로아상 반죽을 와플 틀에 구운 후 팥 앙금과 바닐라 크림을 넣고 한국산 흑설탕 시럽을 뿌린 디저트였다. 그날 한 블로거는 이렇게 평했다. 한국의 길거리 간식이 파리에서 예술로 탄생했다. 가게는 활기를 되찾았고 만홍도 기쁜 얼굴로 말했다. 오늘은 오전 중에만 붕어빵 100개 넘게 나갔어요. 장사 다시 살아났어요. 하지만 달콤한 성공 뒤에는 쓰디쓴 그림자가 도사리고 있었다. 어느 날 아침 클라라가 가게에 도착하자마자 만홍이 놀란 얼굴로 달려왔다. 이거 보셨어요? 오늘 신문이요. 신문 일면에 큼지막한 제목이 실려 있었다. 프랑스 제과 전통을 훼손하는 위험한 시도 르라벨라의 한국 디저트 논란. 글의 필자는 에멜린 보르도, 프랑스 제과협회 회장이자 파리에서 가장 오래된 제과점. 보르도 파티세리의 15대 후계자였다. 그녀는 기사에서 클라라의 디저트를 프랑스 제과의 순수성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소피 디부아 아니 클라라 라포르트. 자네가 뭘 하고 있는지 알고 있나? 그날 오후 에멜린 보르도는 직접 르라벨라를 찾아왔다. 차가운 시선으로 가게를 훑으며 그녀는 말했다. 3대째 내려온 전통 베이커리에서 외국 길거리 음식을 팔다니. 자네 조부께서 이걸 보신다면 뭐라 하셨을까? 클라라는 침착하게 말했다. 저는 새로운 맛을 소개하고 있을 뿐입니다. 사람들이 좋아하고요. 좋아한다? 대중은 언제나 새로움을 좋아하지. 하지만 그게 전통을 지운다는 걸 잊지 말게. 에멜리는 돌아서며 덧붙였다. 협회는 이 행위를 좌시하지 않을 거야. 라벨라는 파리 제과 가이드에서 제외될 거다. 그녀가 떠나간 뒤 가게 안은 정적에 휩싸였다. 며칠 후부터는 전단지가 주변에 배포되기 시작했다. 진짜 프랑스 디저트를 원한다면 르라벨라 말고 보르도 파티세리로.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오랫동안 가게를 찾아오던 단골 손님 몇몇이 사라진 것이었다. 마담 베로니크는 찾아와 이렇게 말했다. 클라라, 당신의 용기는 존경해요. 하지만 우리 가족은 3세기 동안 같은 맛을 먹어왔어요. 이 변화가 너무 빠르게 느껴져요. 그녀의 말을 듣고도 클라라는 쉽게 포기할 수 없었다. 그날 밤 에펠탑 불빛 아래 창밖을 바라보며 그녀는 중얼거렸다. 나는 프랑스를 떠난 적 없어. 프랑스 속에서 새로운 길을 찾고 있는 거야. 다음날 그녀의 유일한 지지자 루카스는 조용히 다가와 말했다. 파리는 변화를 두려워해. 특히 음식과 관련된 건 더 그래.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결국 진심을 알아봐. 클라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물음이 들었다. 계속 밀고 나가야 할까? 아니면 타협해야 할까? 그 순간 운명은 또다시 뜻밖의 방식으로 손을 내밀었다. 에멜린 보르도의 비판 이후 르라벨라의 분위기는 가라앉아 있었다. 단골 일부는 등을 돌렸고 협회의 압력은 계속됐다. 클라라는 매일 무너질 듯한 긴장 속에서 오븐 앞에 섰다. 하지만 마논과 루카스는 여전히 그녀의 곁을 지켰다. 클라라, 여기 어떤 손님이 왔는데요? 조금 특별해 보여요. 마논이 속삭였다. 가게 안으로 들어선 이는 깔끔한 정장 차림의 동양계 여성. 그녀는 조용히 진열대를 살펴보다 호떡과 붕어빵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여기서 한국 음식이 나올 줄은 몰랐네요. 그녀는 완벽한 프랑스어로 말했다.
클라라는 미소 지으며 호떡을 건넸다. 맛보시겠어요? 그녀는 한 입을 베어물고 눈을 감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질감은 프랑스적인데 맛은 분명 한국이에요. 아주 흥미로운 조합이에요. 그녀는 자신을 소개했다. 김윤서입니다. 라피존 레스토랑의 디저트 책임 셰프예요. 미슐랭 투스타 레스토랑의 수석 파티시에였다. 클라라는 순간 말을 잃었다. 그 유명한 레스토랑에서 자신이 만든 호떡을 먹고 감탄하다니. 윤서는 클라라의 주방을 둘러보고 싶다고 했고 클라라는 흔쾌히 허락했다. 윤서는 레시피 노트를 들여다보며 조언을 건넸다. 호떡 반죽에 타피오카 전분을 약간 섞으면 더 쫄깃해져요. 그리고 팥 앙금엔 프랑스 바닐라를 넣어보세요. 프랑스인들에게 익숙한 향이니까요. 클라라는 놀랐다. 단순한 맛의 실험이 아니라 철학과 정체성의 융합이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2시간 넘게 주방에서 대화를 나눴다. 윤서는 자신도 처음엔 한국과 프랑스 사이에서 정체성의 혼란을 겪었다고 털어놓았다. 하지만 그게 단점이 아니라 강점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두 문화를 이해하고 진정한 융합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우리처럼 경계에 선 사람이에요. 윤서의 말은 클라라의 마음 깊숙이 파고들었다.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은 한국 디저트를 흉내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문화와 정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도와드릴게요. 윤서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주말마다 시간 될 때마다 와서 같이 실험해봐요. 그날 이후 르라벨라는 전보다 더 바빠졌다. 윤서와 클라라는 진정한 융합의 디저트를 만들어갔다. 호떡은 흑설탕 앤드 프랑스 캐러멜, 붕어빵은 팥 크렘 파티시에르로 진화했다. 가게 벽엔 한국의 사계절 사진이 걸렸고 손님들이 기다리는 동안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책자도 비치했다. 클라라, 이건 단순한 베이커리가 아니에요. 문화교류의 공간이에요. 윤서가 어느 날 말했다. 그리고 마침내 프랑스 제과협회에서 초청장이 도착했다. 파리 제과 페스티벌 특별 세션의 전통과 혁신의 만남을 주제로 발표해주세요. 그 자리에 예멜린 보르도도 참석했다. 그녀는 더 이상적이 아니었다. 무대에 선 클라라에게 박수를 보냈다. 당신은 프랑스 제과의 정신을 일깨워줬어요. 완벽함을 추구하면서도 열린 마음을 가진 진짜 장인입니다. 그 뒤 클라라는 달콤한 나눔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매주 월요일 밤 가게를 문 닫은 뒤 노숙자와 어려운 이웃에게 무료 디저트를 제공하는 자리였다. 루카스는 커피를 후원했고 윤서는 셰프 친구들을 데려와 함께했다. 이 붕어빵. 할머니가 해주던 맛이 생각나요. 한 노숙자의 말에 클라라는 눈시울을 붉혔다. 또한 이민자 청소년을 위한 제과 기술 수업도 열었다. 그중 15살 시리아 소녀 아미라가 만든 피스타치오 장미 호떡은 손님들의 사랑을 받으며 정식 메뉴로 등록되었다. 그리고 3년 후 클라라는 한국 제과협회 초청으로 다시 서울을 찾았다. 명동거리에서 처음 호떡을 맛본 그 자리에서 그녀는 눈물을 흘렸다. 제 호떡이 프랑스에서 팔린다고요? 호떡 할머니의 놀란 얼굴을 보며 클라라는 서울에서 가져온 프랑스식 호떡을 조심스레 건넸다. 이건 호떡이면서도 아니네요. 새로운 거네요. 할머니의 웃음은 클라라에게 최고의 찬사였다. 그리고 한 어린 소녀가 클라라에게 물었다. 저도 나중에 파리에 가서 다른 나라 음식을 배울 수 있을까요? 그 순간 클라라는 깨달았다. 내가 시작한 작은 변화가 세대를 넘어 누군가의 꿈이 되었구나. 호떡 하나가 바꾼 건 단지 맛이 아니었다. 그것은 문화, 사람, 미래까지도 있는 달콤한 달이었다.